아버지는 보스턴백 하나만 달랑 들고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비행기가 도착한 지 30분도 채 안 되어서였다. 낡은 점퍼를 걸친 입성에다 초췌한 얼굴을 대하자 선뜻 나서지지가 않았다. 아버지가 먼저 나를 알아보곤 다가왔다. 나와줘서 고맙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조동선 작가님의 단편소설 농랑입니다. 이 작품은 조동선 소설집 닿을 수 없는 나라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1991년 동서문학 여름호의 중편 닿을 수 없는 나라가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장편 풍화의 세월로 MBC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서울문화재단 창작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장편소설 해명을 출간했습니다. 그 외에 소설 작법과 텍스트 읽기를 위한 입문서 소설을 꿈꾸다를 펴냈습니다. 지난 토요일 소설집 닿을 수 없는 나라 출판 기념회에 다녀왔습니다. 조동선 작가님은 저에게 특별한 분이십니다. 소설을 읽는 기쁨과 소설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선생님을 통해 등단한 작가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하나같이 말하더군요. 내 작품을 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라고요. 보잘것없었던 초고도 작가님의 말 한마디로 새롭게 살아나곤 했으니까요. 지금도 작가님은 용산 아이파크몰 문화센터에서 소설 창작반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아버지는 예사롭게 말했다. 나는 무례하다쉽게 대답도 않고 공항 청사를 나왔다. 찌푸렸던 하늘은 끝내 빗방울을 뿌려대고 있었다. 한라산도 낮게 드리워진 비구름에 갇혀 있었다. 비가 쉽게 그칠 것 같지가 않았다. 나는 주차장을 향해 앞장서서 걸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내 뒤를 따라왔다. 나는 차의 트렁크를 열고 아버지의 가방을 뺐다시피 하여 집어넣곤 뒷좌석 문을 열어드렸다. 아버지가 뒷좌석에 타자 나는 운전석에 올라타곤 아버지를 어디로 모실 것인가 잠시 고민했다. 아버지는 내가 사범대 3학년 때 귀국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귀국이고 보면 실로 14년 만이었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나는 아버지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누이 또한 그랬다. 그래서 제주시내 집으로는 아버지를 모시고 싶지가 않았다. 어머니가 계신 고향집으로 모셔가기로 작정했다. 공항 주차장을 빠져나와 일주로로 진입한 후 한림을 향해 달렸다. 도로엔 차가 드문드문 지나칠 뿐 별로 붐비지 않았다. 차의 속력을 올렸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돌아다 보았다. 아버지는 바다 쪽으로 눈길을 주고 있었다. 어제 퇴근을 하고 막 저녁을 들려고 할 때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아내는 미심쩍은 표정이 되어 송수하기를 내게 내밀었다. 나는 아내를 향해 누구냐는 투로 눈을 크게 키웠지만 그녀 역시 모르겠다는 투로 손사래를 쳤다. 송수하기를 받아들고 여보세요? 하고 묻자 느닷없이 애비다 하고 중늙은이의 목신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라니. 나는 불시에 기습을 당하기라도 한 듯 놀랐다. 아버지는 내일 오사카발 대한항공 편으로 귀국하겠다며 공항으로 마중 나와 주었으면 했다. 예고되었던 귀국을 알리듯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나는 송수하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마중 나오는 것으로 알고 이만 끊겠다고 말했다. 얼떨결에 나는 그만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마중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자신이 후회스러웠다. 아버지가 어떻게 집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했는지가 비로소 궁금해졌다. 어머니, 설마 그럴 리가 없었다. 나는 바로 명월의 고향집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귀국한다는 전화를 해왔다고 알렸다. 한데 어머니는 다 알고 있다는 듯 그래, 언제 귀국한다고 하든? 하고 물었다. 역시 짐작했던 대로 아버지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람은 어머니였다. 부자지간은 천륜이 아니겠냐. 네가 받아들이라게. 어머니는 간절하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다. 아버지를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를 도시 이해할 수 없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당부 또한 그랬다. 운명하는 순간까지도 우리 남매와 아버지 사이를 걱정했던 할머니였다. 제주시를 벗어나 애월을 지날 때까지도 아버지는 여전히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파른 몸에다 검버섯까지 피어있는 얼굴은 느닷없이 연민을 자아내게 했다. 하지만 이내 떠오르는 기억들이 그런 감정을 밀어냈다. 20여 년 전 일본으로 밀항하기 전에 아버지는 노름과 술에 절어 살았다. 아버지는 술만 마셨다 하면 살기를 눈에 번뜩이며 어머니와 우리 남매에게 손찌검을 일삼았다. 심할 때는 두억신이 같은 몰골로 도망다니는 우리를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마을 온 데를 헤집고 다녔다. 그런 날은 아버지가 제풀에 지쳐 잠잠해질 때까지 이웃집에 숨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정지에 있는 칼이란 칼을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게 숨겨놓곤 했다. 그런 아버지 앞에선 기가 센 할머니도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폐악이 계속되자 끝내 우리 가족은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고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운명의 굴레였던 아버지 앞에서 취할 수 있었던 무방비하기만 한 대응이었다. 아버지는 가뜩이나 어머니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빨리 말해. 어떤 놈하고 눈이 맞았는지. 물질하러 간다고 해놓곤 애간 놈하고 놀아놨지. 아버지는 막대를 들고 물질을 다녀온 어머니의 아랫개를 향해 쿡쿡 쑤셔대며 닭다리에 대는 것도 부족해 태왁을 깨버리기까지 했다. 종국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억센 소나기에 잡혀 패대기 처지곤 했다. 아버지는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매를 맞고도 이를 악문 채 소리조차 지르지 않는 어머니를 못 견뎌 했다. 농랑집 아들이라는 수군거림에 시달리면서 자란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가족을 향해 행포를 일삼았다. 그렇듯 아버지의 행포는 나의 유년기 삶의 전부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었다. 지나간 상처를 해상하다 보면 그 느낌이 처음보다 훨씬 더 강해지게 마련이었다. 나도 모르게 그만 엑셀레이터에 올려놓은 발에 힘이 들어갔다. 차가 요동을 치며 달려나갔다. 빗물에 놓으면은 수막 현상까지 일어났는지 차가 붕 뜨는 느낌마저 들었다. 천천히 가지 그러냐? 비도 오는데. 공항을 출발한 후 한마디 말이 없던 아버지가 불쑥 말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차를 거칠게 몰았다. 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쿨렁댔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차를 갓길에 세웠다. 차에서 내려 타이어부터 살펴보았다. 오른쪽 앞바퀴가 바람이 많이
빠져 있었다. 그대로 주행하기에는 아무래도 위험했다. 비를 맞으면서 타이어를 갈아 끼울 생각을 하니 난감하기만 했다. 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함을 꺼냈다. 아버지도 차에서 내렸다. 타이어 바람이 빠졌나 보구나. 비가 오는데 우산은 없냐? 나는 대답도 않고 잭을 작동시켜 차체를 들어올렸다. 아버지가 용케도 트렁크에 넣어둔 우산을 찾아내 내게 씌워주었다. 스패너로 나사못을 풀고 타이어를 빼냈다. 이미 다 젖은걸요. 차 안에 들어가 계세요. 툭툭거리는 내 말을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않고 내 움직임에 따라 우산을 받쳐주었다. 빗물이 아버지 머리 위에서 뚝뚝 떨어졌다. 타이어가 다 닳았구나. 엔진 소리도 시원치 않고. 아버지의 말을 나는 매몰차게 가로막았다. 비 맞지 마시고 차 안에 들어가 계세요. 내가 언성을 높이자 아버지는 움찔하며 입을 다물었다. 나는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 끼우곤 나사못을 조이기 위해 발로 스패너를 힘껏 밟았다. 아버지는 까치발을 하고 팔을 한껏 위로 들어올려 우산을 받쳐주느라 애를 썼다. 이제 다 끝났어요. 차에 타세요. 아버지는 차에 올라타선 손수건을 꺼내 젖은 머리와 얼굴을 닦다 말고 말했다. 할머니 산소에 먼저 들렀다 갔으면 한다. 이 빗속에요? 나는 그만 언성을 높여 되묻고 말았다. 비 좀 맞으면 어떠냐. 딸이 개이면 성묘하세요. 빌레모 근처라 집에서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 빗속에 평상복 차림을 한 채로 할머니 산소를 찾아간다는 게 정말이지 마뜩찮았다. 그래도 지금 들렀다 갔으면 한다. 나는 가타부타 대답도 않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차가 휘청 미끄러졌다가 이내 균형을 잡고 달렸다. 한림읍 내로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여 빌레못으로 차를 몰았다. 10분 남짓 구불구불한 언덕길로 차를 몰고 올라가자 빌레못이 나타났다. 이곳에서부터 할머니 산소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없었다. 차에서 내렸다.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걸어 들어가야 하거든요. 트렁크 좀 열어다오. 트렁크를 열어드렸다. 나는 아버지가 가방에서 뭔가 꺼낼 게 있나 보다 생각했다. 한데 아버지는 가방을 꺼내들곤 어서 가자는 눈짓을 내게 보냈다. 산길 걷기도 불편하실 텐데 가방은 두고 가세요. 나는 언성을 높였다. 어서 앞서거라. 아버지는 한마디만 하고는 먼저 발을 뗐대. 가방을 이리 주세요. 아니다. 내가 들고 가마. 나는 컨트리 클럽 골프장과 그 너머 당오름 쪽을 향해 올라앉은 후 미진 야산의 억새풀을 가르고 나아갔다. 금세 바짓단이 축축하게 젖어들면서 다리에 달라붙어 걷기가 여간 거북한 게 아니었다. 소나무와 관목이 진을 치고 있는 야산 군데군데에 묘가 비석을 앞세우고 억새풀 사이에 솟아있었다. 아버지가 두어 번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윽고 야산 중턱의 무성한 억새풀 사이에 수줍은 듯 숨어있는 할머니 묘 앞에 당도했다. 아버지는 가방을 열어 정종병을 꺼냈다. 그것을 할머니 묘 앞 상석에 놓곤 머뭇거릴 것도 없이 엎드렸다. 어머니. 아버지는 목이 베이는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기를 한참 지나서야 다시 말을 이었다. 이 불효한 자식이 이제야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젠 어머님이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찾아뵙겠다니 아버지는 영영 기양하겠다는 것인지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귀국하지 않았던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왜 고향에 눌러앉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했다. 아버지는 일어서서 묘에다 정종을 병째 들이부었다. 그리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물기가 흠뻑 묻어 번질거리는 눈두덩을 손등으로 훔쳐냈다. 저 성정에 눈물이 있기나 한 건지 나는 그만 혀를 찼다. 아버지는 술과 노름에 빠진 자들이 그렇듯 대대로 물려받은 집과 밭을 술과 노름판에서 달리고 어느 날 온다 간다 말없이 사라져 버렸다. 길가에 닿게 된 우리 가족은 애가 쪽 친척집 바깥에 들어가 살게 된 것만도 그나마 다행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살 것만 같았다. 생계는 태왁에 의지한 어머니의 순비질과 소작 농사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노름으로 날려버린 집은 넓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와 바깥채로 이루어져 있었다. 뒤란으로는 밭우 바다가 보이고 앞으로는 저만치 한라산이 보였다. 안채에 바르는 무척 넓은 데다 반질반질 윤기가 나서 놀러온 동네 아이들과 미끄럼타기 놀이를 하곤 했다. 종가였던 우리 집은 1년 내내 제사가 없는 달이 없을 정도였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제삿날 일주일 전부터 제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제사 전날이 되면 친척 아주머니들까지 모여들어 제사 음식을 만드느라 법석을 떨었다. 동네 아이들도 놀러와서는 제사 음식을 훔쳐먹는 재미로 덩달아 좋아라 했다. 제삿날은 잔칫날 못지않게 떠들썩했다. 근동의 친척들이란 친척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런 제사의 중심에서 늘 종손이었던 아버지는 비켜나 있었다. 자정 전에 치러지는 제사를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해 잠들기 일쑤였다. 그래서 막상 제사 의례를 치르고 난 음식을 먹지 못하곤 했다. 제례가 끝나면 어른들은 안채에서 상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깥에 자리 잡아 상을 받았다. 제삿날만큼은 풍족하게 술과 음식이 돌아갔다. 초등학교 1학년 무렵에 증조할머니 제삿날이었지 싶다. 제사를 끝내고도 친척 어른들은 밤늦도록 얘기를 나누었다. 자다 깬 나는 오줌을 두기 위해 측간을 놔두고 뒤란으로 나갔다. 그런데 농랑 밑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나는 금세 아버지임을 알았다. 나는 제삿날마다 농랑 밑에서 서성거리는 아버지를 몇 번인가 본 적이 있었다. 제를 불리고 나서 윗어른들은 얘기에 한창인데 정작 장손인 아버지는 그 자리에 끼이기를 꺼리고 농랑 밑으로만 나돌기 일쑤였다. 그 농랑은 증조 할아버지가 심었다고 했지만 말이 많았다. 농랑 껍질을 깐 방에 죽어가는 사람을 뉘고 군부를 떼면 짙은 향기가 강심제 역할을 해줘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는가 하면 그 짙은 향기가 귀신을 쫓아내버리기 때문에 제사를 모실 수 없다 하여 집들에 심어서는 화를 부른다고도 했다. 나는 뒤란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서 있는 농랑이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제삿날을 사흘 앞두고 제수 준비에 바쁜 어머니를
술에 취한 아버지가 뒤란의 농랑 아래로 끌어내선 행포를 부리곤 어디론가 행하니 나가버렸다. 그 광경을 일손을 거들어 주러 왔던 할머니의 동생인 이모 할머니가 목격하곤 훌쩍이는 어머니의 등을 다독거려주며 고소방을 이해하라게 하면서 들려주는 말을 나는 농랑 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 속에서 엿듣고 말았다. 낮에는 군경 토벌대와 서북 청년단원이 마을 사람들을 닭달에 대고 밤에는 산폭도가 설쳐대던 시절 갓 시집온 할머니는 친정오빠가 한라산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에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다. 그날 또 물질로 고단했던 할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이 뒤숭숭해 잠들지 못하고 몸을 뒤척였다. 어업조합에 출근한 남편은 조합을 지키느라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 가물가물해지는 잠결에 함성이 들려왔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쭈뼛쭈뼛 정랑으로 다가가 고삿을 내다보았다. 경찰 지서가 횃불과 죽창을 든 산폭도들에 의해 불질러 지고 있었다. 다음 날 서북 청년 단원을 앞세운 군경 토벌대가 들이닥치자 산폭도들 속에 오빠가 끼어있는 것을 본 마을 사람이 토벌대에 일러 바쳤다. 그 사람은 평소에 친정집과는 원한 관계가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가 일러 바친 데는 살아남기 위해 어느 한쪽에 붙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토벌작전이 시작되자 맨 먼저 친정아버지가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가뜩이나 서북 청년 단원들은 마을을 휩쓸고 다니며 온갖 행패를 부렸다. 몸의 위협을 느낀 할머니는 뒤란으로 피했다.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더는 도망갈 생각을 못하고 농랑과 돌담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다. 농랑마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발자국 소리가 멈추었다.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다. 등골에 맺힌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빨갱이 애미나이 도망가 보시라요. 소리를 지른 청년은 할머니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휘어잡고 또 한 손으로 땡간 물들인 갈증이를 벗겨냈다. 청년은 비리척지근한 웃음을 흘리곤 이내 바지를 내렸다. 몸을 뒤틀며 저항하던 할머니는 끝내 의식을 잃어버렸다. 널브러진 할머니를 이웃집 아주머니가 추슬러 주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수습한 할머니는 나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친정 친척의 손을 빌려 아버지의 시신을 거적에 둘둘 말아 토벌대 눈에 띄지 않게 동구박 구룡진 밭 기퉁이에다 묻었다. 그 후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배가 불러오자 그것을 빌미삼아 아예 작은 각시를 얻어 읍내 따로 살림을 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사내 아이를 낳았다. 할아버지는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고는 횡하니 읍내로 돌아가 버렸다. 그때는 집집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판국이라 사내 아이의 출생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우리 아들 지하방 닮았수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하방 천생으로 빼다 박아수다 하며 말 많은 아낙들의 입을 미리 막아버렸다. 그런 할머니의 야무진 인매가 주요했는지 사내 아이는 제아비의 아들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읍내에서 본가로 내려올 때마다 할머니와 티격태격 싸웠다. 할머니가 혼자서 놋을 사고 등이 희도록 품앗이를 해서 지어놓은 곡식을 할아버지는 죄다 가져가려고 해서였다. 할머니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지켜냈다. 하지만
힘으로 밀리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얻어맞기 일쑤였다. 치약 전에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우리 엄마 때리지 맙소 하며 대들기까지 했다. 늘 아버지를 냉담한 얼굴로 무시하곤 했던 할아버지는 끝내는 서청놈의 새끼라고 뇌까리곤 횡하니 돌아서서 나가버렸다. 그런 할아버지가 한창 나이에 의암으로 운명했다. 그때 할아버지는 작은 댁과 사이에 아들 하나를 생산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장례가 끝나자 바로 종친회가 열렸다. 본가의 아들과 작은 댁의 아들 중 누구를 장손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본가의 아들이 장손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도 작은 댁 아들이 거론되는 것은 할머니가 낳은 아들에 대한 출생을 종친의 어른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다. 그렇다고 자괴감에 빠져 쉽게 물러설 할머니가 아니었다. 친척 어른들은 조심스럽게 의논을 거듭했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종친회의 지지부진한 결착에 그만 우라통이 터진 할머니는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다그쳤다. 하늘이 다 아는 일인데 해괴망측한 소리를 했다간 천벌을 받는다며 억척을 떨었다. 기어코 할머니는 당신의 아들을 종손의 자리에 앉히는데 성공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작은 댁과 그 아들이 온다 간다 말없이 육지로 떠났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딴 마음 먹지 못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짝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근동에서는 할머니처럼 토벌 때 욕을 본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의례 그렇듯 자신의 상처를 감추기 위해 남의 상처를 덧내어 이간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 그들의 수군거림을 엿듣게 된 아버지는 자신의 출생을 의심하면서도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믿고 싶었다.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출생에 대해 물었지만 얼토당토 않는 소리 말라며 애려 야단을 맞았다. 아버지는 끝내 할머니 앞에 칼을 들이대어 추궁하는 사달이 일어났다. 그러자 할머니는 아버지의 칼을 뺏어들곤 아들의 칼에 맞아 죽느니 내 손으로 죽고 말지 하며 자신의 배를 찔렀다. 그나마 정직칼이 무딘 덕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제주 시내 병원으로 실려가 한 달 가까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그 후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못 들은 척 해버렸다. 그러나 어린 아버지는 달랐다. 아버지에겐 수군거림은 형벌처럼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끝내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의구심을 어쩔 수 없는 것인 양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서청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자괴감에 시달리며 감당기 어려운 모멸감을 늘 지니고 다녔다. 그 말을 다 듣고 말았을 때 나는 그만 진저리를 치고 말았다. 나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을 농랑집이라고 불렀고 할머니를 농랑댁이라고 수군대는 연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당했던 냉대가 상상이 가고도 남았다. 바람이 세게 불어댔다. 억새풀이 계속 버석거렸다. 비구름대가 한라산 쪽으로 빠르게 이동해 갔다. 비구름대에 가려 한라산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비가 멈췄다. 서쪽 바다 쪽 하늘 한 자락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다. 저만치 빌레못 밑으로 함석 지붕과 기와 지붕을 이고 있는 스물댓 가옥들이 낮게 엎드려 있는 마을이 어슴풀의 모습을 드러냈다. 한기로 소름이 돋았다. 그만 내려가자. 아버지와 나는 할머니 묘를 뒤로 하고 빌레못을 향해 내려갔다.
이번에는 내 구두코가 돌부리에 채여 휘청 넘어질 뻔했다. 차를 세워둔 곳까지 내려온 나는 신발을 탁탁 털어내곤 차에 올라 마을을 향해 출발했다.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마당으로 내려서선 아버지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살아있으낭 다시 봐점수다에. 아버지의 뒷덜미가 움찔 떨리는 듯 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말을 이제야 했다는 듯 훅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으로 들어선 어머니는 어깨를 들썩이며 켜켜이 쌓인 서러움을 토해냈다. 오랜 세월 속에서 쌓인 앙금을 걷어내기라도 하듯 그런 울음이었다. 기어이 어머니는 당신의 가슴팍을 탁탁 쳐댔다. 평소에 감정을 좀처럼 흩뜨리는 법이 없는 어머니였다. 그런데 오늘만은 자제력을 잃고 있었다. 어머니의 울음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담배 한 개비를 태운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곤 입을 뗐다. 당신 볼 면목이 없어 용서해 주구려.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에겐 옛날에 광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이지 온화한 표정이 대신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않고 일어나서는 정지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 내내 밥상의 온기와는 달리 냉랭한 분위기만이 감돌았다. 저녁상을 물리고 밤이 이슥해서야 누이가 내려왔다. 누이는 선뜻 아버지 앞으로 다가서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책거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거들어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시선을 외면했다. 저녁은 먹언? 어머니는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기라도 하듯 누이에게 물었다. 먹었수다. 누이는 대답하고는 행안이 바깥으로 건너가 버렸다. 누이가 나가버린 방 안은 여전히 서먹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14년 전에 한 차례 귀국한 적이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밀항하기 전에 거슴츠레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형형한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다. 아무런 연고 없이 숨어든 이국 땅에서 아버지가 바란 것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귀국하자마자 아버지는 옛집을 되찾는데 팔을 걷어붙였다. 목돈이 있기나 한 건지 나는 그런 아버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오사카에서 제주 출신이 경영하는 파친코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더부살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고향을 다녀가는 동포들의 입을 통해 들어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서의 아버지의 삶의 부대낌이 얼마나 공공한지는 미루어 짐작이 갔다. 한데 아버지는 급물살을 탄 듯 옛집의 소유주가 제주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시세보다 높은 값으로 되사선 내 명의로 된 등기 권리증을 내밀었다. 그런 아버지의 얼굴엔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선뜻 받지 않았다. 지난 세월 저편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되찾은 옛집은 한동안 그대로 비워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옛집을 되찾기 위해 바쁘게 다닐 때와는 달리 넋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무기력해졌다. 온종일 바닷가에 나갔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오곤 하는 나날로 할 일 없이 시간을 소모했다. 그런 어느 날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퇴근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 옛집에 쓰러져 있는 것을 데려왔죠. 그토록 나가지 말라고 해도 바닷가로만 놔둘더니 저렇게 누워버렸죠. 아버지 머리맡에서 어머니는 눈물을 내비치며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온 뒤부터 부쩍 눈물이 해퍼졌다.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낯설었다.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헬스케진 데다 눈은 휑하니 비어있었다. 암만 해도 이사 가사키요. 아방이 되찾은 우리 집인데 무사 안 반암시냐게? 저렇게 누워 영영 못 일어나면 어떤하젠? 예전의 성정과는 확연히 달라진 아버지가 안쓰러운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두둔했다. 이노야. 아버지가 팔을 내밀며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조차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다. 아버지의 휑한 눈이 나를 향해 모아졌다. 무언가를 애써 호소하려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시선을 마주하기가 꺼림칙해진 나는 슬며시 애면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오. 아버지는 잠언 같은 말을 토해내곤 들숨을 들이쉬었다. 잠시 숨을 고른 아버지는 내쳐 입을 뗐다. 되찾은 우리 집에서 너 결혼하는 거 보고 제사와 명절을 지내고 가사키요. 아버지는 나를 향해 기양 후 처음으로 제주말로 말했다. 불현듯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는 고향말로 얘기를 나누면서도 나와 누이에게만은 애써 표준말로 말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것이 실감났다. 다음 날 출근 때문에 밤늦게 고향집을 나서면서도 나는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다. 제주시 집에 도착해 맥주를 한 병 마시고 나서 나는 결국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날 잡아서 이사하자는 말을 건넸다. 어머니는 고맙다. 그 말만을 되뇌었다. 옛집으로 이사한 후 아버지가 제일 먼저 손을 댄 일은 종친에 의해 다른 친척 집으로 넘어간 제사를 도로 찾아온 거였다. 나는 그 소식을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고 예고 없이 불쑥 귀국한 아버지를 대할 때처럼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 아버지가 일본으로 밀항해버린 후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는 변변한 밭대기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할머니와 어머니에겐 힘에 부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직계 증조부모 대까지만 제사를 모시기로 하고 나머지는 종친회에서 다른 친척집으로 넘겼다. 그렇게 해서 세 분의 제사를 올리게 되었지만 그것마저 초라하기만 했다. 재관 역할을 해야 하는 나 자신, 나의 어린 탓도 한몫했다. 그나마 당숙이 나에게 제례 절차를 숙지시켜 주었기에 제사를 치를 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든을 바라보는 할머니는 몸이 쪼그라들기는 했지만 여간 꼬장꼬장한 게 아니어서 제수 준비만은 손을 놓는 법이 없었다. 나는 서둘러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그 많은 제사를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되찾아오시다니. 줄여도 시원찮은 마당에 누가 제사를 올릴 겁니까? 저는 못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매몰차게 몰아붙였다. 내가 알아서 하마. 아버지가 궁색한 대답을 했다. 아버지가 알아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다 못한 어머니가 노기를 띤 표정이 되어 아버지를 거들고 나섰다. 아방 앞에서 그 무슨 말버릇이고 언제 너보고 제사 책임지랑 햄시냐? 이 어멍이 책임지겨.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죄송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속절없이 그 말만 거듭하곤 시로 되돌아갔다. 나의 결혼도 옛집으로 이사가고 나서 치렀다. 하긴 아내와의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버지와 또 한 번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아내의 할아버지가 산폭도였다는 것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토벌대든 산폭도든 모두를 꺼려했다. 끝내 조바심이 끓어오른 나는 아버지에게 대들고 말았다. 그때 적에 토벌대든 산폭도든 연루되지 않은 집이 있기라도 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 어느 편이든 가담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할머니와 아버지도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머쓱해진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로연에 해당되는 가문잔치 준비에 마을 사람들이 바쁜 일손을 거들어 주었다. 결혼식을 끝내고 나서 피로연을 치르는 육지와는 달리 섬의 가문잔치는 결혼식 전날 치르는 게 관례였다. 결혼을 내켜하지 않던 아버지가 막상 가문잔칫날이 되자 시종 웃음 띤 얼굴로 모여드는 친척과 이웃들을 맞이했다. 성대하게 치르는 가문잔치로 아들에게 갚아야 할 빚을 갚기라도 한 듯한 뿌듯함이 아버지 얼굴에 엿보였다. 나 역시 그날만은 아버지에 대한 거리감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양 후 누이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싫다한 한마디 말도 없었다. 누이는 아버지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을 보듯 대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내게 동생을 타일러서 아버지와 화해하게끔 해보라고 자주 다그쳤다. 하지만 아버지와 제대로 화해하지 못한 내가 누이에게 화해하라고 선뜻 말해치지가 않았다. 옛집에서 다시 치르게 된 할머니 제삿날, 제사를 마치고 나서 친척 어른들이 술잔을 나누는 자리에서였다. 당숙 어른이 아버지가 옛집을 되찾은 것을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었다. 그날 아버지는 수줍은 만족을 안주 삼아 기양 후 일체 입에 대지 않던 술을 들기까지 했다. 아버지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낸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때 나는 그렇듯 아버지의 의젓한 모습을 처음 보았다. 나는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아버지의 옛적의 거친 성정은 당신의 태생에 대한 자괴감을 견디는 안간힘이었다는 것을. 나는 비로소 내가 했던 가장의 역할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누이한테 나는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온 셈이었다. 누이도 이제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누이를 바깥채로 불러앉히곤 조심스레 입을 뗐다. 아버지 말이다. 너도 봐서 알겠지만 옛날의 아버지가 아니다. 용서해드리자. 누이는 전에 없이 눈을 부릅뜨고 내게 대들었다. 오빠, 어떻게 다 잊을 수 있어?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고. 어머니와 우리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오빠도 알지 않아? 집과 밭을 술과 노름으로 날리고 우리를 내팽개치고 일본으로 밀항해버린 아버지를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오빤 용서해드려. 난 아니야. 누이는 할머니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나 할까. 아버지가 사라지던 그의 초겨울 어느 날 저녁때가 되어도 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온 동네를 어머니와 찾아다녔다. 동생과 친하게 지내던 이웃마을 친구네 집까지 찾아가 물어봐도 못 봤다는 거였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마을러기에서 누이가 돌아오기를 마냥 기다렸다. 나는 한기가 들어 옷을 추스르곤 한발 뛰기를 하며 추위를 견디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한참 동생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동생의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나는 언성을 높이고 말았다. 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기나 해? 됐다. 어서 들어가자. 야단을 칠 줄 알았던 어머니가 애려 나무라는 투로 내 말머리를 잘랐다. 그 봉지는 뭐니? 오늘 읍내 장날이잖아. 그래서 객가에 나가 파래를 뜯어다가 장에 나가 팔았어. 하루 종일 뜯어다 팔았는데도 공책 3권과 연필 3자루밖에 못 샀어. 누이의 얼굴을 바라보니 찬바람에 오래 쐬어서 그런지 볼이 푸르댕댕했다. 그렇듯 누이는 강인한 데가 있었다. 게다가 공부도 잘한 데다 예의 바른 행동으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다. 누이는 물질로 관절통을 앓아 내선을 하루 3첩씩 상습 복용하는 어머니를 끔찍이 생각해 웬만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이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은 줄은 알지 못했다. 예전에 아버지가 아니지 않니? 같이 살다 보면 마음을 열 때가 오겠지.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말해주었다. 그날 밤 늦게 나는 서로의 가슴에 자리한 상처를 곱씹으며 시로 돌아갔다. 그 후 나는 일에 쫓긴다는 핑계를 대고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다. 그 대신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는 틈틈이 했다. 전화마저 뜸해진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로 하소연을 해왔다. 이노야, 인숙이한테 말 좀 해다오. 아방이 뭐라고 물어봐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밖으로만 놔둬람저. 어떤 하면 좋으냐게? 밀항하기 전에 아버지였다면 손찌검을 하고도 남았을 터였지만 기국 후의 아버지는 누이 앞에서는 무력하기만 했다. 나는 기말고사 기간 중이어서 고향에 내려갈 형편이 못 되었다. 또한 기실 내려가 봤자 읍내 고등학교 학생이 되어 머리가 커버린 누이를 설득할 표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어머니가 잘 타이르세요. 다음 제삿날 내려가면 제가 잘 말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머니는 숨비질 소리보다 더 긴 한숨을 내쉬곤 대답했다. 아방이 밖으로만 놔두는 인숙이에게 꾸지람 비슷한 한마디 했더니 그 독한 것이 아방에게 대들면서 집을 나가라고 했죠. 그 뒤론 바다에만 나간 사람죠. 저번에도 그러다가 병나시냐게? 아방이 걱정이요. 그 후에도 아버지를 향한 누이의 괄시는 끊이지 않았고 어머니의 한숨은 늘어나기만 했다. 아버지는 도로 휑한 눈이 되어 말을 잃어갔다. 농랑 밑에서 서성거리거나 아니면 바다로 다 돌았다. 종종 만나던 당숙과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나마 이어지던 어머니와의 대화도 피했다. 그런 어느 날 아버지는 말없이 다시 사라져 버렸다. 바깥채로 들어간 누이는 아무런 기척도 내지 않았다. 아버지와 누이와의 사이에서 내가 거들어줄 일이란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와의 재에 대해서 나는 마치 며칠 전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람을 대하듯 무심한 태도를 취했지만 누이는 아예 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로 나갔다. 안방에 아버지의 잠자리를 봐준 어머니가 건넌방으로 넘어와 내 잠자리를 마저 깔아주곤 누이가 자고 있는 바깥채로 건너갔다. 나는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아버지는 한때는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었고 또 한때는 연민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오빠! 누이가 부르는 소리였다.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 방으로 들어와. 오빠가 밖으로 나와줬으면 해. 나는 옷을 주섬주섬 주워입고
마당으로 나갔다. 누이가 앞서서 뒤 안으로 갔다. 농랑 밑에 선 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조바심이인 내가 먼저 물었다. 할 말이 있다며? 그런데도 누이는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심각한 얘기일 것 같은 느낌에 나는 제발 그런 얘기가 아니길 바랐다. 누이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이윽고 누이가 입을 뗐다. 오빠와 엄마는 아버지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를 거야. 아버지 때문에 내 삶이 뒤죽박죽 된 걸. 나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사라져버린 사람이 한 번 기양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집으로 들어오다니? 아버지는 사람도 아니야. 몹쓸 짓이라니? 나는 설마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묻고 말았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땐데 그날은 집에 할머니도 어머니도 밭에 나가고 없었어. 아버지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 들어오더니 날 보자마자 때렸어. 그리곤 부엌에 들어가서 부지깽이를 들고 나오더니 내 아랫개를 쿡쿡 쑤셔대며 이 그뭇이 웬수다. 할머니의 그 그뭇만 없었다면 나도 안 태어났지. 어먼 그뭇도 문제지만 너 그뭇도 문제다 하면서 나를 딜안으로 몰아붙이는 거야. 주저앉아 우는 나를 아버지는 실ong 위에 올려놓고 가랑이 벌려봐. 그뭇이 크기 전에 막아야지 하면서 부지깽이로 계속 쑤셔대는 거야. 그래 아버지의 눈빛은 사람이 아니었어. 지금도 가끔 꿈속에서 나타나 나를 괴롭혀. 누이는 제 감정을 누르지 못해 부르르 치를 떨었다. 오빠 생각나? 내가 오른쪽 발목 삐었던 날 오빠 학교에 절룩거리면서 찾아갔었잖아. 그날 수업을 파하고 교문을 나서는데 교문 옆에서 덜덜 떨고 있던 누이가 나를 보자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누이는 대답을 않고 울기만 했다. 집으로 가자고 하자 누이는 발목이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누이를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리를 왜 다쳤냐고 묻자 고무줄 놀이를 하다 넘어져서 삐었다고 했다. 사실은 그날 부지깽이로 쿡쿡 쑤셔대는 아버지를 발로 힘껏 차고 온 실ong에서 뛰어내리다 발목이 삐었던 거야. 아버지의 본디 모습을 본 것 같았다. 무슨 악연으로 아버지의 자식이 되었는지 머리까지 지끈거렸다. 아버지가 처음 기양했을 땐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어. 집에서 아버지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그날이 생각날 수밖에.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기가 그렇게 싫었어. 그래서 난 날마다 가출하는 연습을 했어. 오빠 같으면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어?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걷잡을 수 없이 몸이 후들거렸다. 나는 누이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싶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자신의 몸 한 구석을 떠나지 않고 괴롭혔던 것처럼 내게도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를 향한 나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선 그토록 고민했으면서도 아버지를 향한 누이의 감정이 어떠한가에 대해선 어이없을 정도로 무심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때 충격으로 남자 혐오증이 생겼다는 것을 오빠는 모를 거야. 그래서 지금도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 어쩌다가 내게 관심을 갖는 남자가 나타나도 심한 기피증에 가까운 내 반응에 모두 떠나갔어. 남자를 사랑할 수 없는 내 심정을 오빠는 알기나 해? 30이 넘도록 시집갈 생각을 않는 누이였다. 누이와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누이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아버지의 행포가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인지 확연하게 이해가 됐다. 그런데도 누이에게 아버지를 받아들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누이의 가심 속에 자리한 상처들을 더는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누이의 등을 다독거려주고 나서
말해주었다. 그래,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말은 다시는 안 할게. 어서 들어가자. 내일 아침 출근하려면 아침 일찍 시로 올라가야지. 나는 신혼시절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협에 취직한 누이를 집에 데리고 있었다. 사람의 그림자가 딜 안에 언뜻 비쳤다가 사라졌다. 혹시 아버지가 엿듣기라도 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었다. 누이를 바깥채로 들여보내고 나도 건넌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난 나는 누이와 함께 오랜만에 어머니가 지어준 아침을 들었다. 출근을 하기 위해 부산을 떠는 우리 남매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매엔 물기가 묻어났다. 어머니는 돌아서서 소매꼬리로 눈가를 훔쳐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대로 그냥 갈 거냐?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네 하고 대답했다. 인수가 이 어멍도 알고 있죠. 그렇더라도 그러는 게 아니여. 알고 보면 아버지도 불쌍한 사람 아니가게? 이젠 그때적의 아방을 이해하라게. 누이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문득 누이에게 아버지의 아픔을 말해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안방엔 아무 기척이 없었다. 아버지는요? 나는 아버지에게 인사만이라도 하고 출발하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갔죠. 혹시나 해서 딜 안으로 나가보았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기다리기엔 시간이 촉박해 그대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차에 누이를 태우고 출발했다. 고사길을 빠져나와 일주도로에 차를 진입시키고 나서 누이에게 아버지의 출생에서 비롯된 아픔을 들려주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아픔이잖아. 할머니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가족들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 자신의 아픔을 가족에게 내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니? 어머니는 아버지의 아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자식인 나는 그럴 수 없어. 누이의 목소리엔 결기가 묻어났다. 너도 알겠지만 아버지의 아픔이 개인적인 아픔만이 아니잖니. 어쩌면 우리 제주 사람 모두의 아픔이기도 해. 그렇게 생각하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오빠 생각이고 난 그럴 수 없어. 누이의 어조는 전에 없이 단호했다. 우리 남매는 시에 도착할 때까지 더 이상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누이를 근무처인 수협 앞에 내려주고 바로 학교로 향했다. 방과 후 교무실에서 내일 강의할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좀처럼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법이 없는 어머니였다. 왠지 예감이 좋지 않아 머뭇거려졌다. 하지만 폴더를 열어 전화를 받았다. 이노야, 어떤하면 좋으니? 아방이 다시 일본 가버린 것 같다게? 물질 갔다 와보니 딜 안에 농랑은 베어져 있고 가방도 안 보인다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렇듯 절망적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어기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저보고 어떡하란 말씀이세요? 아방이 아무리 못할 짓을 했어도 그러는 게 아니오. 아방은 참 불쌍한 사람이요. 그 나이가 되도록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게? 아방이 어디 가신지 네가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라게. 어머니는 목이 베어서인지 목소리가 꽉 잠겨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찾아본단 말인가. 다만 아버지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본행 노선 항공사 제주 지점에 전화를 걸어 탑승자 명단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고작이었다. 나는 전화번호를 들쳐
각 항공사 제조지점 전화번호를 찾아내곤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전에도 그랬지만 아버지의 부재로 달라질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농랑은 농나무를 의미하는 거였군요. 가족이라고 해도 아버지를 대하는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군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화자는 화자대로, 누이 동생은 누이 동생대로. 누이 동생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역사의 피해자가 대물림 되는군요. 아버지는 다시 집을 나가게 됩니다. 뒷안에 있는 농랑을 베어버리고요. 이 작품은 역사에 휘말린 가족의 비극사를 담고 있습니다. 화해할 듯 말 듯 했으나 누이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피해자였던 아버지는 가해자가 되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써주신 작가님께도 존경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